중령이 여군 헌병 소위 앞에 섰고 그의 손가락이 그녀를 향한 채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소위 주제 무슨 헌병이야? 여자가 뭘 안다고 이런 거 하겠다는 거야? 여군 헌병은 고개를 들어 중령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다. 성추행 신고건입니다. 피해자 면담이 필요합니다. 중령이 헛웃음을 흘리며 한 발 더 다가섰고 그의 그림자가 여군 헌병을 덮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뒤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무거운 침묵만이 훈련장을 감쌌다. 여군 헌병의 주먹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3일 전 7월의 아침 공기는 후텁지근했고 사단 본부 앞 위병소에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교대 근무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지은 하사는 행정반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부사관으로 임관한 지 1년 반이 지났고 이제 이 부대의 일상도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지 않아야 했다.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지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박진수 중령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행정실을 관리하는 중령은 이 부대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상한 상관으로 통했다. 상급자들은 그를 신뢰했고 병사들은 그를 따랐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다른 얼굴을. 중령이 지은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늦췄다. 이 하사. 행정반 가는 길이지? 나도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 거절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고 중령의 군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지은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중령과 한 걸음 정도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복도는 생각보다 좁았다. 중령이 무심한 듯 물었다. 요즘 어때? 적응은 했어? 그런데 말이야, 요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지은이 짧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중령의 손이 지은의 어깨에 올라왔다. 격려하듯 가볍게 두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손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고 지은은 몸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행히 행정반 사무실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지은은 걸음을 재촉하며 중령의 손이 떨어지길 기다렸다. 같은 시각 사단 헌병대 사무실에서는 강서윤 소위가 책상 앞에 앉아 이번 주 순찰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헌병 소위로 임관한 지 석 달째였고 그녀는 이 부대에 배치받은 첫 여군 헌병이었다. 키는 165cm 정도로 작은 편은 아니었지만 날씬한 체구 때문에 더 어려 보였고 짧게 묶은 머리와 안경 너머로 보이는 또렷한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태현 중사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소위님,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중사님. 김 중사는 이 부대에서 7년째 근무 중인 헌병으로 서윤이 부임한 후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데 소위님, 요즘 행정실 쪽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김 중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소문인데요? 김 중사가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확실하진 않은데요. 여군들 사이에서 박 중령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말을 아끼더라고요.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도 느낀 것이 있었다. 여군들이 특정 장소를 피하는 것, 특정 시간대에는 혼자 다니지 않으려는 것, 그리고 박진수 중령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미묘하게 굳어지는 표정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계속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바로 알려주세요. 김 중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자 서윤은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녀의 본능이 속삭이고 있었다. 곧 무언가 터질 것이라고. 그날 오후 행정반 자료실에서 지은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자료실은 건물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유일한 밝기였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고 선풍기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서류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문이 열렸다. 박진수 중령이 들어섰다. 지은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고 그녀는 손에 든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중령이 문을 닫았고 좁은 자료실 안에서 그의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커졌다. 지은은 벽을 등지고 서 있었고 중령과 문 사이에는 좁은 통로만이 남아 있었다. 중령이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무거웠다. 아직 안 끝났어? 이것도 좀 정리해 줄래? 중령이 추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고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중령은 나가지 않았다. 그는 지은 옆으로 다가왔고 자료실의 낮은 천장이 더욱 압박감을 주었다. 지은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중령이 곧 나갈 거라고, 이번에도 그냥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중령의 손이 지은의 어깨에 올라왔고 이번에는 떼지 않았다. 이하사, 너 몇 년째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1년 반입니다. 중령의 손이 지은의 등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고 지은은 몸을 비틀어 피하려 했지만 벽이 등 뒤를 막았다. 군대 생활 힘들지? 여자가 부사가 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중령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숨소리가 지은의 귀에 닿았다. 역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고 지은은 숨이 막혔다.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중령이 재빨리 몸을 뒤로 빼며 서류를 집어들었고 지은은 그 틈을 타 자료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복도로 나온 지은은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울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자신의 침대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눈을 감으면 중령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고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거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지은은 조용히 헌병대 사무실을 찾아갔다. 복도를 걷는 내내 주변을 살폈고 혹시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다. 헌병대 사무실 문 앞에서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 했지만 손은 공중에서 멈췄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강서윤 소희가 복도에 서 있는 지은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주변을 살펴본 뒤 조용히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상담실 문을 닫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었고 지은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서윤이 물 한 잔을 건넸고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서윤은 지은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말씀해도 된다는 눈빛을 보냈고 지은이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자료실에서 있었던 일, 복도에서의 접촉,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불편한 순간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서윤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지은의 이야기를 들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지은의 이야기가 끝나자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기 내서 와줘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조사하겠습니다. 지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고 서윤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서윤은 지은을 배웅한 뒤 즉시 김태현 중사를 불렀다. 박진수 중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알리자 김 중사의 표정이 굳었다. 박 중령은 이 부대에서 15년을 근무한 고참이었고 조사가 시작되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 중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자 서윤은 혼자 남아 조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행정실 근무자 명단을 확보하고 지은과 같은 시간대에 근무했던 인원들을 파악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박진수 중령은 이미 지은이 헌병대를 찾아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진수 중령은 행정실장인 김상철 대령의 사무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섰다. 대령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펜을 움직이고 있었고 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령님, 헌병대에서 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령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중령을 바라보는 대령의 눈빛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대령은 한숨을 쉬며 펜을 내려놓았다. 박진수 중령은 그의 부하였고 그동안 행정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온 능력 있는 장교였다. 하지만 대령도 알고 있었다. 중령 주변에서는 항상 이런 소문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헌병대 담당이 누구지? 강서윤 소위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대령이 손을 들어 중령의 말을 끊었다. 신임 소위라. 자네 조용히 처리하게. 사단장님 귀에 들어가면 곤란해. 중령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자 대령은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창밖의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서윤은 행정실 인근에서 조심스럽게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지은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했고 객관적인 증거와 추가 증인이 필요했다. 행정실 근무자들을 하나씩 면담했지만 대부분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입을 다물었다. 눈빛에서는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려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한 명의 병사가 서윤을 조용히 불렀다. 복도 구석으로 자리를 옮긴 병사가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위님, CCTV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도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하지만 병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덧붙였다. 그런데 그건 행정실에서 관리합니다. 박 중령님이 직접.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서윤은 이해했다. 박진수 중령이 CCTV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서윤은 병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헌병대 사무실로 돌아갔다. 책상에 앉아 메모를 정리하던 서윤의 손이 점점 빨라졌고 펜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증거가 사라졌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저녁 서윤이 헌병대 사무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박진수 중령과 마주쳤다. 중령은 서윤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걸음을 멈췄고
서윤도 멈춰섰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복도 끝에서 들리던 병사들의 발소리마저 멀어져 갔다. 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소위 주제에 무슨 헌병이야? 여자가 뭘 안다고 이런 걸 하겠다는 거야? 서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성추행 신고 건입니다. 피해자 면담이 필요합니다. 중령이 한 발 더 다가섰고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성추행? 여기가 무슨 민원센터인 줄 아나? 너 같은 애가 뭘 조사해? 복도에 있던 몇몇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다. 중령이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켰고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다. 잘 생각해. 내가 이 일을 계속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서윤은 고개를 들어 중령을 똑바로 바라봤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중령이 비웃으며 돌아섰고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중령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주먹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고. 그날 밤 서윤은 헌병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지은의 진술, 몇몇 병사들의 증언, 그리고 사라진 CCTV 영상. 서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훈련장 너머로 사단 본부 건물의 불빛이 보였고 그중 한 곳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사단장실이었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더 높은 곳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과연 사단장이 신임여군 헌병 소위의 보고를 들어줄 것인가? 서윤은 아직 몰랐다. 그 사단장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 것인지를.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밤새 고민한 끝에 깨달았다. 박진수 중령은 15년 고참이었고 김상철 대령은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서윤은 김태현 중사에게 오전 일정을 맡기고 조용히 사단 본부 건물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사단장실 앞에 섰을 때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신임 소위가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한다는 것은 계급 구조상 월권에 가까웠다. 중간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단장실 문을 두드린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상관들을 불신한다는 의미였고 결과에 따라서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사단장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차분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예상했던 중년의 남성 장군이 아니었다. 짧게 정돈된 머리, 깔끔한 군복, 그리고 어깨에 별 2개. 정윤희 소장이었다. 한국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인물이었고 서윤이 이 부대에 배치받기 직전에 부임했기에 아직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정 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윤을 바라봤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차갑지 않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있지 않았지만 위압적이지도 않았다. 강서윤 소위인가? 예, 사단장님. 서윤이 경례를 올렸고 정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서윤은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지만
떨림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정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헌병대 소희가 사단장실에 직접 찾아오는 일은 흔치 않네. 무슨 일인가?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문을 열고 들어왔고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사단장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드리러 왔습니다. 정 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계속 말해보게. 서윤이 입을 열었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하나씩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지은 하사의 신고, 박진수 중령의 행위, 사라진 CCTV 증거, 김상철 대령의 은폐 시도, 그리고 자신이 받은 협박까지. 정 소장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서윤의 보고를 들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메모를 했다. 서윤의 보고가 끝나자 사단장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정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서윤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정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봤고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강소희,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게 해. 그리고 피해자 이지은 하사를 보호 조치하게 해. 내가 직접 육군본부에 보고하겠네. 서윤의 눈이 커졌다. 사단장님. 정 소장이 손을 들어 서윤의 말을 막았다. 이 사건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네. 강소희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되 어떤 압박이나 방해가 있으면 즉시 내게 보고하게 해. 서윤이 경례를 올렸고 정 소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로 답했다. 문을 나서려는 서윤을 정 소장이 조용히 불렀다. 강소희. 서윤이 돌아섰고 정 소장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잘했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경례를 올리고 사단장실을 나왔다. 복도에 나온 서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희망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을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 서윤은 고개를 들었고 복도 끝에 햇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같은 시각 행정실에서는 박진수 중령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고 강서윤 소위의 조사는 증거 부족으로 곧 중단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김상철 대령도 자신의 편이었고 헌병대는 신임 여군 소위 하나가 이끌고 있었다. CCTV 영상은 이미 삭제했고 증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중령은 창밖의 훈련장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단장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리고 자신을 향해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지를. 다음 날 아침 정윤희 소장은 서윤이 제출한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고 천천히 읽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는 턱 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정 소장은 전화기를 들어 육군본부 수사단에 직접 연결했다. 통화는 10분 정도 이어졌고 정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다. 통화를 끝낸 정 소장은 다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이지은 하사의 진술서, 조사 기록, 그리고 은폐 시도의 정황들. 정 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이 부대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문제들, 권력의 비호 아래 묻혀왔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 정 소장은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잠갔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헌병대 사무실에서 서윤은 조용히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창밖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고 구령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다. 그날 밤 사단 본부 주차장에 검은색 군용 차량 3대가 조용히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육군 수사단 소속이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헌병대 사무실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같은 시각 본부 복도 끝 CCTV 모니터실에서는 병장 한 명이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낯선 차량과 검은 제복을 본 그는 순간 숨을 삼켰다. 수사단?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알리려다 멈췄다.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병장은 천천히 모니터를 껐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자세를 취했다. 보이지 않는 정의가 움직이고 있었다. 서윤은 사무실에서 그들을 맞이했고 수사단장인 이민호 대령이 간단히 인사를 건넸다. 강소희, 수고했네. 지금부터 우리가 인수하겠네. 서윤이 준비한 모든 자료를 건넸고 이 대령은 빠르게 내용을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수 중령 거처부터 확인하겠네. 김상철 대령도 동선 파악하고 수사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수 중령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행정실에 들어서는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고 커피를 내리며 창밖의 아침 훈련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그의 여유를 깨뜨렸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군화 소리,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는 기척. 행정실 문이 열렸고 육군 수사단 요원들이 들어섰다. 중령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민호 대령이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박진수 중령, 육군 수사단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하시죠. 중령이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 대령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수사팀 요원 2명이 중령을 에워쌌고 복도로 나가는 그의 모습을 행정실 직원들이 숨죽여 지켜봤다. 복도 끝 행정병 2명이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중령의 어깨 위 계급장이 반짝였다가 형광등 아래에서 천천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중 한 병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진짜 잡혔네. 다른 병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자세를 고쳐 세웠다. 그들이 서 있는 자세는 처음으로 군인답다는 의미를 가졌다. 같은 시각 김상철 대령의 사무실에도 수사팀이 들이닥쳤다. 대령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체념이 서려 있었다. 증거 은폐 및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령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사팀을 따라 나섰고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때 사단장실 창가에 서 있던 정윤희 소장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이 멈추자 눈빛은 다시 단단해졌다.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15년 고참 중령과 행정실장 대령이 동시에 연행되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병사들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다. 서윤은 헌병대 사무실에서 조용히 지은을 만나고 있었다. 이제 안전합니다. 수사팀이 모든 것을 처리할 겁니다.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서윤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육군 수사단 조사실에서는 박진수 중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민호 대령이 책상 맞은편에 앉은 중령을 바라보며 서류를 펼쳤다. 박 중령, 이지은 하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중령이 고개를 저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이 대령이 손을 들어 중령의 말을 끊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022년 7월 최은지 하사가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대령이 계속해서 서류를 꺼냈고 그때마다 중령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2021년 3월 김나연 하사, 2020년 9월 박수진 중사, 모두 당신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지만 묻혔습니다. 중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 대령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건 복도 CCTV 영상입니다. 당신이 삭제했다고 생각한 그 영상 말입니다. 중령의 눈이 커졌다. 그건 분명 삭제했는데. 이 대령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삭제했죠. 하지만 백업 서버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정보통신실에서 관리하는 백업 시스템, 당신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죠. 중령의 손이 책상을 움켜쥐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 대령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박중령, 더 이상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중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사단 본부 앞 광장에서는 전 장병 집합이 이루어졌다. 정윤희 소장이 단상에 올라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진수 중령은 성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상철 대령은 증거은폐 및 직권남용 혐의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성이 흘러나왔다. 정 소장이 계속해서 말했다. 이 사단에서는 더 이상 어떤 부당한 일도 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을 것이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누구도 감히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집합이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진 후 서윤은 조용히 헌병대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이민호 대령이 남긴 메모가 놓여 있었다. 수고했네, 강소희. 당신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네. 서윤은 메모를 접어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다.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햇빛이 따사롭게 내리쏘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했다는 것을. 서윤의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고 지은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제 끝났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2달 후
군사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박진수 중령은 성추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징역 3년과 군에서의 파면을 선고받았다. 김상철 대령은 증거 은폐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와 강등 처분을 받았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은은 그 모든 말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들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지은의 걸음은 가벼웠고 오랜만에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사단으로 돌아온 지은은 헌병대 사무실을 찾았다. 서윤이 책상에서 일어나 지은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포옹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지난 2달 동안의 조사와 재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괜찮습니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예, 이제 괜찮습니다. 소희님 덕분입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사님이 용기를 냈고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미소를 나눴고 창밖에서는 병사들의 구령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정윤희 소장은 사단장실에서 서윤을 불렀다. 서윤이 들어서자 정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강소희, 이번 사건은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육군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네. 국방부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 성범죄 예방 시스템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네. 서윤이 고개를 숙였고 정 소장이 그녀를 돌아보며 계속해서 말했다. 자네가 한 일은 단순히 한 사건을 해결한 것이 아니네. 침묵을 깨뜨렸고 변화를 만들어냈네. 정 소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쉽지 않았을 거네. 신임 소위로서 고참 중령을 조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았을 압박들. 서윤이 천천히 대답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단장님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정 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거네. 완벽한 조직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네. 침묵하지 않으면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서윤이 경례를 올렸고 정 소장도 경례로 답했다. 사단장실을 나서는 서윤의 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가벼웠다. 그날 저녁 서윤은 헌병대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 조사 과정, 그리고 최종 결과까지. 서류를 정리하며 서윤은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다. 처음 지은이 사무실 문 앞에서 망설이던 모습, 박진수 중령과 복도에서 마주쳤던 순간, 사단장실 문을 두드리던 그날의 떨림, 그리고 수사단이 도착하던 밤. 모든 순간이 생생했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서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훈련장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한 사건이 끝났지만 변화는 이제부터였다.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했고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더 많은 믿음이 필요했다. 서윤은 서류를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도 일상은 계속될 것이고 그 일상 속에서 누군가는 또다시 부당함을 겪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침묵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서유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는 조용했고 저녁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복수는 분노로 하지 않았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나니 분노는 저절로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서유는 부대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일상은 계속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희망적일 것이었다. 서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고 부대는 다시 평온한 저녁을 맞이했다.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